네, 오늘 도움 말씀에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이규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교수님 과에도 많이 좀 찾아오는 편인가요? 네, 겨울철이 되면은 이 심뇌혈관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률과 이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응급 환자가 있어서 밤 10시경에 이제 시술을 시작했는데 12시가 넘어서 이제 시술이 끝났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밤잠을 설치다가 왔었습니다. 아이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겨울철엔 특히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요.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야외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그런 네. 것들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 겨울철 심폐혈관 질환의 뭔가 심각성, 위험성에 대해서부터 짚어주실까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은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각한 중증 질환으로는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대동맥 질환으로는 대동맥 박리증, 대동맥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만성 콩박병이나 망막 질환,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이 증가하는 건 네. 이해가 되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겨울철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운 날씨에 아침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말초 동맥이 수축하면서 심장으로는 부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는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가서 심장의 부하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나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이 추위에 노출됐을 때 그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해서 환자가 급격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심혈관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거든요. 이 두 질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심근경색이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관상동맥이 막힘으로써 심장에 피가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심근에 피를 줘야 되는데 안 가다 보니까 심근이 손상을 받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심부전이라든지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 되겠고요. 뇌졸중은 심근경색하고 비슷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뇌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뇌 손상을 받게 돼서 영구적으로 후유증이나 혹은 사망에 이르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둘 다 발병률도 높고요.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환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상도 몇 개 살펴볼까요? 예.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가 혈류가 장애가 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개통을 빨리 해주면 환자가 후유증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최소한의 후유증 혹은 거의 후유증이 없는 상태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 환자들이 그거를 자각하고 병원에 빨리 오는 게, 그리고 의사를 빨리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팔다리 한쪽만 힘이 빠지는 경우, 말이 어눌하게,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조금 흐려지는 경우, 네. 그리고 비틀거리고 이상하게 계속 넘어지려고 하고 균형을 잘못 잡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자각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보호자가 자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빨리 119에 신고해서 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슴 정중앙에 흉통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인 흉통의 증상은 뻐근하게 아프거나 조이는 통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망치로 꽝 때린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비특이적인 그런 흉통의 양상으로는 무슨 고춧가루를 뿌린다든지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혹은 쓰린 통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쓰린 통증이라든지 후춧가루 뿌린 통증이라든지 이거는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증의 증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증상도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슴 정중앙이나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통증이 전형적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 턱부터 배꼽 위까지는 다 심장 쪽에 통증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환자분을 바라봐야 되고요. 호흡곤란이 동반돼 있거나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흉통은 심장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통증과 함께 그 방사통이라고 하거든요. 방사통이요? 예, 심장 흉통이 있으면서 왼쪽 이 팔로 혹은 어깨로 네. 이렇게 이제 통증이 같이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혈관 쪽에 혹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심혈관 질환에 더 잘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이 잘 노출이 될까요? 예, 혈관 질환이 있다 하면은 심장 혈관에도 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혈관, 예를 들어 뇌경색을 예전에 앓았거나 네. 대동맥 질환이 있거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 인자로 분류가 됩니다. 네. 경동맥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볼 수가 있는 주변에서 고혈압 환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완을 하게 되면 혈관에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이제 심장 혈관도 좁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전신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망막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신경까지 이제 침범하는 질환인데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철저한 혈당 관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대혈관 질환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네. 본인이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제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음주나 흡연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 심장혈액 하면 많이 들어보신 게 심장동맥, 관상동맥일 맞아요. 텐데요. 이 관상동맥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계속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심혈관 질환이 뭔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은 이제 임금님의 관이 어떻게 생겼죠? 왕관? 왕관처럼 이렇게 세 개 네.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걸 거꾸로 뒤집은 모습으로 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고요. 이제 세 개의 혈관이 임금님의 왕관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크게 한 개의 혈관이 나오면서 네. 우측 관상동맥이고 네. 그다음에 좌측으로는 좌전 화행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네. 주로 이제 다른 교수님들 경부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울, 부산. 그래서 한 대각선으로 심장을 가로지르는 혈관이고 심장의 60% 이상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것이 이제 좌전 하행지, 그다음에 좌회선지. 왼쪽 뒤를 돌아가는. 그래서 주로 좌회선지와 우측 관상동맥은 뒤에서 만나요. 그래서 네.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혈관을 크게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네. 그 안에 있는 가지 혈관들까지 봐야 됩니다. 이 관상동맥이 왜 중요한 걸까요? 역할이 있잖아요. 네네.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뛸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관상동맥 말고는 심장에 피를 주는 혈관이 없는 거예요. 이 관상동맥이 하나가 막혀버리면 다른 데서 피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네. 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약해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생기거나 극심한 흉통이 있거나 이제 의식을 잃고 심장 마비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언급해 주신 이 중요한 관상동맥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 관상동맥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그 원인들도 존재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혈관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 이제 혈관도 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이 관상동맥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고령의 그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경험한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40대, 50대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사회가 아니라 서구화되고 먹는 것들이 바뀌고 조금 더 빨리 흡연이나 음주에 노출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젊은 나이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기 증상들이 있다면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젊은 나이에 네. 이제 어떤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진단받았을 때 가족력이 되는 겁니다.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심근경색을 앓은 거에 대해서는 가족력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네.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 기저질환 중에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바른 생활하지 않는 흡연, 운동 부족, 음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경우에도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원인들까지 살펴봤고요. 이 관련한 질환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바로 동맥경화가 아닐까 네. 싶어요. 대략적으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동맥경화라는 게 혈관이 대체 어떻게 된 상태고 혈관이 뭐 파열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동맥경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혈관도 녹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영위하다 보면은 혈관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피부에 여드름 생기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아도 여드름이 생겼다가 갑자기 터지고 아픔을 주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네. 그다음에 또 자기 혼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혈관 내벽에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면 내경이 좁아집니다. 안에 가는 혈류가 가는 그 길이 이쪽인데요. 네. 여기가 좁아져가지고 피의 흐름이 충분치 않아지고요. 그럼 저 안에 고름같이 생긴 건 뭐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게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 염증 세포들이 여기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분이 약간 콜레스테롤 같이 지방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혈액의 노출이 이렇게 터지면서 캡이 터지면서 혈액에 노출이 되면 이쪽에 혈관에 있던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외부 물질로 이제 생각을 하고 확 엉겨붙게 돼요. 우리 지혈할 때처럼. 네. 그러면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혈전이 되면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파열이 되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러면 불안정형 협심증의 어떤 형태로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동맥경화 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덩어리가 터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동맥경화 반은 혈관에 쌓이는 그런 어떤 찌꺼기들을 네. 얘기하고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서서히 자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서서히 자라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안정형 협심증이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를 나눠볼수록 이 혈관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관상동맥과 우리가 심근경색이 나타났을 때의 관상동맥 상태를 좀 비교해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그 정상 관상동맥은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통 우측 관상동맥은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큰 하나의 어떤 컨두잇처럼 네. 예, 호수 역할을 약간 하고 C, 있고 알파벳 C 같이 생기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C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크게 두 가지 혈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좌전 하행지가 요거는 이제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좌회선지가 왼쪽 뒤로 돌아가는 혈관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혈관이 심장을 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지금은 관상동맥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혈관의 동맥경화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좁아지면은 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심근경색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락이 꽉 막아버리니까 오른쪽에 디귿자처럼 보여야 되는 우측 관상동맥이 네. 근위부 앞쪽에서 막혀 막혔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를 아무리 이렇게 줘도 뒤에가 안 가고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괴사가 일어나기 전에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를 달라고 세포 활동을 멈춥니다. 네. 그러면서 움직임도 둔해지고요. 그러면서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흉통을 느끼면서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빨리 뚫어주면은 이쪽에 피가 가면서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서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환자에서 오른쪽 그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신 분인데 왼쪽은 아주 깨끗했어요. 확실히 자료를 보니까요. 저렇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심장 통증이잖아요. 근데 이 통증도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 전형적인 통증은 조이듯이 아프다거나 네. 혹은 뻐근하게 아프다거나 망치로 꽝 때린 듯이 아프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꼭 반드시 그렇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위식도 역류증이나 위염 증상인 후춧가루 뿌리듯이 아프거나 혹은 이제 콕콕 쑤시듯이 아프거나 혹은 이제 쓰리듯이 아픈 환자분들도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면 이제 손가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범위를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이 아픕니다. 예, 그게 좀 전형적인 어떤 네. 특징이고요. 정중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왼쪽 부분을 좀 통증이 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방사통이라고 해서 왼쪽 팔로 혹은 어깨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의 통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는 겨울철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협심증은 방치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네, 일주일 전부터 여기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아파서 왔습니다. 주로 언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요? 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추운 아침에 출근할 때 아팠어요. 그 이후에도 아프셨나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프고 난 후부터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면 통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왕관 모양의 관상동맥.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져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지만 의심할 수 있는 대표 증상이 바로 흉통이다. 이분은 중년 여성분이신데 추운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가슴 통증을 처음 느꼈어요. 물론 이제 증상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여쭤봤을 때는 증상의 강도나 빈도 같은 것들이 좀 안정적이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형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운 겨울에 아침에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심혈관 조영술을 할 거고요. 거기에 포함돼서 뭐 심초음파라든지 여러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흉통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협심증은 아니다. 위장질환이나 신경증 등이 원인일 수 있는데 작은 증상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가슴 중앙부가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통증,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옮겨간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시술한 지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예, 처음에는 좀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좋아졌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약간 어지러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계시죠? 예, 요즘 그래서 조금씩 걷는 운동 좀 하고요. 좀 열심히는 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네요, 교수님.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겨울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선 평소 자신의 기저질환 유무와 심혈관 질환 관련 고위험군 여부, 그리고 위험 인자에 대한 체크 등 꼼꼼한 파악들이 필요하다. 이 환자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 관상동맥 스테트 삽입술로 일단 가장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착을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질환은 전체적으로 이제 혈관에 병이 오는 것이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쓰는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평상시에 증상이 재발하지 않는지도 본인들이 스스로 확인을 하고 이제 외래에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심근경색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조기 발견에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추운 날씨에는 혈압과 혈관의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게 좋은데 과격한 운동은 피로감만 높일 뿐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혈관 질환은 증상이 생겼을 때 진단을 빨리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중증의 질환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겨울철이 되면 이완율이라든지 그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겨울철 건강 관리에 더욱 촘촘하게 신경 써야 한다. 가급적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은 줄이고 적절한 보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철저한 관리와 예방만이 명약인 심혈관 질환. 지킬 수 있을 때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골든타임이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심혈관 자체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혹은 뭐 보람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라든지 혹은 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의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더 이제 90도 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한테 힘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몇 개 갖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심근경색 환자분 사례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새벽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이제 주무시는 밤낮이 바뀐 일을 하시는데 53세 남자분이시고 일을 나가던 중에 이제 급성 흉통이 있어서 새벽에 이제 응급실로 내원을 했습니다. 새벽 1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했는데 오른쪽 혈관은 비교적 괜찮았어요. 네. 우측 관상동맥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우측 관상동맥인데 디귿자 모양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이 앞쪽에서부터 조영제를 쏘면 잉크가 들어가면서 혈관의 안쪽 모습이 네. 이렇게 검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굵고 진하기 때문에 거의 혈관이 괜찮다라고 보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좁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약물 네. 치료로 또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보였고요. 왼쪽은 가운데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혈관에 여기서 보시면은 가운데 혈관으로 피를 가는데 여기가 좁아져서 네. 굉장히 얇게. 천천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얇고 천천히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었던 건데 네. 사실 조금 응급실에 처음 내원 당시에는 경미했어요. 네. 근데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응급팀을 호출해서 들어갔었던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세 개 혈관 다 병이 있고 근데 스텐트를 넣어서 이거를 혈관 성형술을 잘 해드리려고 하면
스텐트가 적어도 5개 이상 들어가겠구나. 네. 그러면 재발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풍선만 일단 하고 끝냈습니다. 풍선만 한다는 게 풍선을 아. 넣는 거죠, 혈관에? 예, 여기다가 풍선을 여기 이 부풀게. 가장 심한 부위에 집어넣고요. 네. 그다음에 천천히 기압을 올려가지고 풍선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예, 부풀려서 조금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고 다시 이제 풍선은 뺍니다. 어. 그리고 피를 가는 걸 봤을 때 네. 찢어지지 않은 상태고 피가 잘 가면 이제 어느 정도는 풍성성년술로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흉부외과 교수님과 상의를 했었어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다음 날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막혀 있는 부위가 심한 병변이 있는 부위 뒤쪽에다가 네. 이제 내유동맥이라고 해서 이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주행하는 혈관인데 네. 크게 역할이 없어요. 아. 근데 걔는 나이가 먹어도 네. 신기하게 네. 동맥경화가 잘 발생하지 않아서 오. 혈관 우회로 쓸 때 많이 그거를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뭐 내유동맥은 당연히 괜찮았고 길고 충분해서 수술이 금세 끝났고 네. 그때 이제 한쪽 혈관만 막 한 거죠.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관상동맥 우회수를 해가지고 이게 내유동맥이거든요. 아. 네네. 저 여기서- 긴 혈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게 내유동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 혈관이었어요. 아까 병이 있던. 네. 거기 네. 뒤쪽에다가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이거를 좀 확대한 겁니다. 확대. 예, 이게 내유동맥이고요. 네. 화살표 보시면 그리고 수술한 혈관이 이겁니다. 아, 요겁니다. 그 부분을 연결시켜 준 거네요. 예.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우회술. 혈관의 그 통로를 우회로를 만들어 준 거죠. 맞습니다. 아, 네. 오른쪽 왼쪽의 혈관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뭐 심하지 않으시면은 두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금방 이제 환자분 회복하고 외래에서 지내시는데 그러니까 약물 치료만으로 네. 충분히 스텐트를 하지 않고 네. 시술하지 않고 지내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좀 응급일 때 수술을 딱 적기에 받아서 호전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골든타임, 이 시간을 요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는데요. 이제 젊은 환자였어요. 50대가 아직 안 됐던 49세 남자분이셨는데 응급실에 이미 심정지 상태로 와서 심장 마사지를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돌아와서 네. 바로 올렸습니다. 네. 팀원들이 금방 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출동을 했었는데 옮기자마자 또 테이블에서 네. 또 심정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피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예.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혈관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네네. 관상동맥이 막힌 부분을 빨리 찾아서 네. 그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심정지 상태에서는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맥박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혈관로 확보조차 안 되는 네. 거예요. 그 수술대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루카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심장을 마사지를 해주는 기계가 보일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네. 흉곽을 충분히 눌러주기 때문에 이걸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혈관로를 확보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분 내로 이 혈관을 개통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막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네네. 좌전 하행지거든요. 여기가 막혔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보통 이 부분이 이제 워낙 피를 많이 주는 혈관이다 보니까 근위부 이쪽이 앞쪽이 막히면 네. 심장마비로 많이 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계속 이렇게 심장 마사지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체외순환이라고 해서 대퇴동맥으로 동맥을 연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하대 정맥 쪽으로 이제 정맥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네. 심장이 쉬게 해주고 몸에 있는 체내에 있는 혈액이 네. 어떤 기계를 통해서 산소화가 되고 아. 그다음에 그 산소화된 혈액을 다시 쏘아주는 장치이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벌자. 심장이 좀 쉴 수 있게. 4일 후에 너무 감사하게도 환자분이 의식은 벌써 깼고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의식 깼는데 그 상태에서도 아직 심장은 안 돌아온 거예요. 시체 순환을 돌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4일 후에는 우리가 뺄 수가 있었고요. 심장이 조금 돌아온 거죠. 그래서 뺄 때 시술을 다시 잘 해드리고 네. 스텐트 시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만들어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환자분이 스트레스가 심했고 네. 담배를 너무 많이 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깨어나시고 나서 이제 작년 겨울에 오셨을 때는 이제 헬스장을 등록하셨다고 운동을 와, 다시 하고요. 시작할 많이 정도로. 건강해지셨네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숨이 차다고 해서 네. 그래서 네. 약물 치료를 좀 조정하고 네. 그 이후에는 헬스장을 잘 다니고 계세요. 저희가 앞서 골든타임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서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신체 장기나 어떤 것들이 이제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가요? 이 허열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근데 허열 정도 피가 모자란 심장에 피가 부족한 상황이 네. 뭐 꽉 막힌 경우도 있고 조금 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간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꽉 막혔다고 가정했을 때는 3시간이면은 심장 근육이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심장 네. 근육이 많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이 더 심하게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심장은 모든 장기에다가 또 피를 주는 예. 조직이다 보니까 다른 장기도 같이 손상을 받을 수가 간이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4시간 꽉 막힌 혈관에서는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빨리 골든타임에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의사를 만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과 또 수술 케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심혈관 질환의 정말 주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고혈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사실 고혈압의 위험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수님. 네. 심장내과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죠. 왜냐하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고혈압은 심장, 그리고 뇌, 콩팥, 그리고 눈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고혈압이 오래 노출이 되면 작은 혈관에 미세 스크래치를 주게 되고 혈관이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50%가 고혈압이 원인이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30에서 35%가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콩팥병의 15%가 그리고 그 외에도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증 질환인데요. 대동맥 질환이라든지 또 망막출혈, 심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흔히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데요. 고혈압 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혈압 약물 치료를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해라. 왜냐하면은 이게 고혈압 약을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먹다 보면 자꾸 끊으려고 해요. 근데 보통 한 번 먹으면 끊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 이거 운동하고 식이요법 잘해서 끊어볼래 라고 생각하고 자꾸 안 먹으면 나중에 어떤 환자분이 모르고 고혈압에 노출됐다가 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약을 조절할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겠죠. 네. 혈압이 높다고 해서 한 번 먹었는데 오후에 저녁에 혈압이 또 높았어요. 그러면 또 먹는 거야. 이제 적은 농도로 2가지 약제를 병합했을 때 안전한 것인데 2번 먹게 되면 용량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뭐 해결을 한다고 체중을 빼거나 식이요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는 환자가 똑똑해져야 된다. 환자를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요. 환자가 고혈압의 진단 기준과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목표 혈압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평상시에 혈압을 좀 체크해서 네.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 알려주라는 그게 지금은 포인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면 혈압계가 있냐 하고 네. 혈압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이면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치료를 합니다. 오피스 혈압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와서 재는 혈압은 그거보다 조금 5 정도 높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보통 환자분들이 이쪽에 와서 오래 기다리고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 또 추운 날씨에 노출이 돼서 혈압이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집에서 충분한 안정 시에 잰 혈압을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치료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급해주신 그대로 가정 혈압, 집에서도 혈압을 체크하려면 혈압계가 필요한 건데 네. 혈압계 구비하고 계신 분들 올바른 체크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압계를 반드시 구매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혈압계를 살 수 있으면은 구매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기계가 있다면 이제 이 5금, 8오금이라고 하죠. 네. 굽혀지는데 여기에 이행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손가락 2개나 3개 정도 위쪽에서 팔을 감싸는 네. 식으로 혈압을 재셔야 됩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팔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서 자동 혈압계 재실 때 여기를 체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팔꿈치 보면서. 그러면은 그 수축기 혈압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 낮게 나오고요. 네. 이완기 혈압이 뚝 떨어져서 나옵니다. 어.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혈압이 좀 이상하면은 여기 재셨어요. 그러면 여기 잰 경우가 한 19 정도는 그러세요. 주로 휠체어 타신 할머니들이 네. 멀어서 그쵸. 충분히 안 가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삼행지에다가 위치에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15분 정도 휴식하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30분 전에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커피 같은 걸 삼가한 상태에서 혈압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압의 그 타겟이 140 밑으로 조절하면 되는데요. 좀 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당뇨병이라든지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 130 이하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완기 혈압은 90이 목표치인데요. 네. 좀 더 젊거나 당뇨병이나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80까지 조금 하나 10 다운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에 좀 심혈관 질환자 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겨울철 관리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겨울철에는 고혈압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위에 노출되면서 기온이 1도 하강하면 약간의 뭐 0.3이긴 하지만요. 0.3mmmer의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주나 금연,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려봤는데요. 고혈압의 작은 범위이지만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부분을 시간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과했을 때 심혈관계 합병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과 연관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낮에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주간 졸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이제 오전이죠. 네.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집중을 못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운동하실 때 보온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운동하실 때 강도를 막 무조건적으로 무리하면 안 세게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운동법과 운동 강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울철에 특히 운동을 할 때는 이 심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몸을 워밍업이라고 하죠. 네.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펴준 다음에 그다음에 강도를 서서히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심장 재활에서 얘기하는 운동의 강도는 사실 의료진이 좀 개입을 해서 심박수를 보면서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우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는 숨이 좀 차오르는 정도로는 30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에 대한 의지나 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네. 운동 강도를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30분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30분을 지속할 수 있는 강도이면 좋겠고 약간 숨이 찬 정도로 해야 자기 혈관이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법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심혈관 질환 발생 후에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뒤에도
관리만 잘하면 이제 재발의 경험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2차 예방이 중요하다. 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다 모든 의사들이 동의할 겁니다. 약물 치료가 근간이에요. 네. 스텐트 치료가 근간이 아니고 수술이 근간이 아니고 약물 치료가 근간입니다. 그래서 네. 약을 잘 처방하고 약을 잘 복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혈관을 좀 확장을 도모하고 혈압을 좀 떨어뜨리면서 이제 증상이 빨리 발생할 수 있는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병의 원인이 되었던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을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나서 이 관리할 수 있는 팁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영업 비밀이어서 그래요? 요거를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여기 왔으니까 저희 MBC에서 혹시 독점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예, 요거는 비밀이에요. 저희도 네. 말씀드리도록 방송 보신 하겠습니다. 분들에게만. 네. 예, 그 병원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 집처럼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제 환자분들께는 자주. 병원 내원을 너무 망설이지 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구 증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내서 제가 한번 얼굴을 보면 그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내원을 너무 망설이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구 증상들을 조금 숙지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 사인을 배우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좀 적절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주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라고 돼 있고 3, 40분 정도 하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심장 재활이 모두가 이제 갖고 있는 심장 재활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요. 유산소 운동 3, 40분 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으로 운동을 못 하거나 허리 통증이나 하지버행 장애가 있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숨이 찬 증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죠. 어지러움, 두근거림, 힘 빠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래도 와서 상의하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두 끼만 굶어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켜보지 마시고 약을 또 충분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두 끼를 못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버티지 말고 와서 상의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원하면은 제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네. 내가 아파서 왔어요가 아니라 그분 이제 이규섭 교수가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면 네. 어떻게든 이제 저한테 연락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아까 드립니다. 영업 기밀이라고 아, 이건 하는데 얘기하면 이것도 안 하나 되는데.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그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규섭 교수님을 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심혈관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 또 예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이것만은 기억해야 될 것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기저질환이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은 철저히 관리하자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리고 겨울철에는 특히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조절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좀 예방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자주 체크할 수 있으면 자주 체크해서 고혈압이 있는지 그리고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관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혈관 건강 때문에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린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네. 예,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노른자를 뭐 많이 먹게 되면 확실히 콜레스테롤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뭐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달걀이고 많은 매체에서 얘기했듯이 완전 음식이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 밤에 야식으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술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이 한두 잔 정도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잔이라는 게 그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잔 먹으라고 했더니 이제 보호자분께서 와인잔 한 잔 가득 채워 드신다고 와인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 드신다고 막 아이고. 이러면서 제보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 잔을 매일 먹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 술에 알코올 의존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어를 할 수 있고 매일 먹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카페인을 먹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심혈관 질환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근데 저는 X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커피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심혈관 질환이 재발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커피에 들어가 있는 크림이라든지 설탕 같은 것들이 당뇨병 유발이나 당뇨병 조절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면, 그리고 커피의 양을 좀 자제해서 이제 카페인 양이 많지 않다면 이제 심혈관 질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커피 먹는 거는 이제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거는 해야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심혈관 질환 관리는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심혈관 질환 관리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준비. 네, 왜일까요?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겨울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철을 우리 일반인 분들과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잘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벼운 멘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순환기내과 이규섭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